오늘 준 요 자료에 3인국이랑 누앙사 작품은 뭐 시험 문제로는 그러면 안 나오는 작품들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대표작들이라서 한번 같이 묶어서 넣어봤고 뒤에 문제도 3인국도 풀로 막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안 풀어도 되고 송미인국 문제만 풀어주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송미인국 문제 중에 3인국이랑 묶여서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그냥 굳이 빼고 풀지 말고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좋겠지. 좋았어.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다루신 정도만 조선시대 가사문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조선 가사문학 특별하게 이렇게 가사문학은 이런 특징이 있어 하고 딱 묶어가지고 얘기할 만한 거리가 꼭 시조라든지 아니면 향가라든지 그런 형태가 꽤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갈래들보다는 좀 러프하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살짝 모의고사 볼 때도 조금 써먹을 만한 얘기를 좀 큰 관점에서 해보도록 할게.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일단 지금 배우려고 하는 송미인곡, 삼인곡과 함께 조선 전기 가사란 말이지. 조선 전기. 조선 전기 운문문학. 그러니까 고전 운문 문학 중에 조선 전기. 이때는 조선 전기 때 시조가 활발하게 창작이 되었고 그리고 또 가사 문학도 활발하게 창작이 됐던 거야. 근데 쉽게 떠올려 봤을 때 송미인국 길다고 시조 짧다고 그것부터가 차이점은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차이점은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크게 보았을 때 내용적으로 조선 전기에는 어떤 내용을 다뤄? 주제적으로. 충효랑 자연증. 그치. 충과 효 그리고 충효열까지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곤 하는데 그게 유교라는 한 개의 키워드로 묶인단 말이지. 유교적인 얘기하거나 자연 얘기하거나 혹은 자연 속에서 유교적인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유교도 충효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게 충인 거야. 충효열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충 신하 입장에서의 임금에 대한 사랑 뭐 연군지정 요런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써놓을게. 충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지. 충신 연주지사 충신이 연모한다. 누구를? 자신의 주인을. 그것에 대한 이야기. 충신 연주지사라는 말이고 뭐 연군지정 요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대부 문학이라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이 주제적인 경향은 시조에서도 드러나 시조에서도 똑같이 적용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고 학교 프린트를 살짝 보니까 그리고 스탠다드하게도 그렇고 조선 전기 문학 그러니까 조선시대 가사 문학이랑 대비되는 무언가로 고려가요를 언급을 해주시고 살짝 필기돼 있는 것을 봤는데 되게 괜찮은 접근이야. 고려가요 이렇게 있고 조선 전기 이후에 조선 후기 문학들이 있겠지. 모든 예술 사조가 모든 예술의 흐름이 앞에 이러한 경향이 있으면 그것과 달라지는 형태 달라지는 것도 되게 많이 달라져서 마치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형태가 그 뒤에는 득세하게 돼. 어떤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씩 어제도 그 아픈 동안 피해 게임 봤다는 얘기하고 이 또 국어 국문학과 나온 요 사람들이 영화, 드라마, 테레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한 번씩 예를 들 때 뭐 영화나
테레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희는 또 공부하느라 바빠서 잘 못 보겠지만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막 최근까지 리얼 예능 막 현장에 가서 밥 해 먹고 사람들끼리 리얼하게 우당탕탕하는 그런 형태의 예능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이 뭐 되게 많다기보다는 훨씬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도 떨어지고 세력이 덜해지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가상 연애 프로그램, 리얼이긴 리얼이지만 연애를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진다든지 그리고 뭐 또 어떤 사연 같은 거를 받아서 스튜디오에서 그 사연을 재현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진다든지 완전 리얼에서 벗어난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TV쇼가 많아지는 거잖아. 모든 그런 분야들이 그렇다고. 뭐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도 그 전에는 이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셨다면 이번엔 한번 바꿔보자. 다른 당의 분들을 국민들이 더 선호해서 뽑게 되고 그렇게 갈래들이 바뀌어. 고려가요는 어떻냐 이거야. 고려가요는 굉장히 자유롭고 알고 있을 것 같아. 자유롭고 다양한 주제 정도. 그리고 평민들이 주로 향유했다. 평민들의 문학이다. 조선 전기 작품들은 사대부의 문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요 경향이 이제 여기로 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우리 또 시조들도 배웠지만 시조에 있어서는 평민들의 문학이다 라는 것까지 고려가요하고 굉장히 비슷해져. 다루는 내용이라든지 향유하던 그 계층이 그러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일단 가사문학을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요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가사문학은 워낙에 길어. 그리고 한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유지해 가면서 그리고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사음보 3사조라는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은 채로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평민들은 그렇게 주로 창작을 그냥 안 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렇게 자유로운 다양한 그런 형태의 내용을 다루게 됐지만 시조 말고 가사문학은 조선 후기 문학에는 가사는 평민들이 창작하진 않았다. 근데 요거 방금 얘기한 내용은 이번 시험에는 뭐 따로 나오진 않을 그런 내용일 거야. 자, 좋았어. 그러면 조선시대 가사를 좀 생각해보면 방금 내가 짧게 얘기한 그 정도가 다인 거거든. 3, 4조 이렇게 음수율이 있으려면 3, 4조는 사음보 근데 길다 보니까 전체를 막 그렇게 다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일부 구절들은 좀 3, 4조나 사음보에서 어긋난 그런 구절들도 꽤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 구절에서는 시조의 종장과 같은 형태 시조의 종장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더라. 우리 사설시조 이게 뭔가 팍 아팠던 이후로 명사가 더 안 떠오르기 시작했어.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도 장형화됐다 길어졌다 이러면서 초장도 길어지고 중장도 길어지는데 마지막 종장에서만큼은 사음보도 잘 지키고 그리고 작품 전체에 내용이 집약되는 그런 형태도 사설시조에서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사문학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방금 얘기한 마지막 구절을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게 깔끔하게 형태를 잘 지키는 걸 정격가사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 가사라고 볼 순 있어. 3, 4조 4원보 잘 대충 뭐 지키고 있네. 근데 마지막 구절에서도 딱 지켰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네. 마지막에 지키지 않고 있으면 변격 가사라 그래. 변칙적이다 해서 변격 가사. 내가 지금 오늘 자료에 3인곡하고 누앙사라는 작품을 집어넣은 이유가 살짝 읽어보고 뭐 배경 지식으로 살짝 가져가는 정도만 훑어보는 정도만 봐주면 좋을 텐데 3인곡은 당연히 송미인곡의 전편이기 때문에 읽어보자고 실어둔 것이고 누앙사라는 작품이 이렇게 조선 후기 가사 문학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도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조선시대는 어쨌든 너무 길게라기보다 길게 이루어진 쭉 이어진 그런 하나의 왕조인데 전기랑 후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임진을. 임진왜란의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었어. 그러면 그 전란이 나라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되게 큰 기능을 했다고. 그치? 이 누앙사라는 작품이 전쟁 후의 조선시대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상 그리고 바뀐 가사문학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작품 이어서 기본 작품 필수 작품이고 그래서 한번 부정 노트를 집어넣어 보았다 정도. 하지만 우리 이번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송미인곡 열심히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송미인곡 작품에 대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어떻게 알고 있어? 송미인곡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혹은 이런 특징이 있다. 대원책.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해서 되게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될 거야. 그렇지? 중심 화자가 있고 보조 화자가 있는 형태. 중심 화자 주인공이지. 그리고 보조 화자라는 존재는 중심 화자가 이야기를 내뱉을 수 있게 뒷 내용을 말할 수 있게 질문을 하는 내용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그런 존재잖아. 시상이 전개되도록 돕는 그런 존재가 보조 화자로 등장을 하는 거지. 또 어떤 특징이 있어? 뭐 3인곡의 속편이다 이런 거 알고 있을 거고 또 여성 화자가 주로 등장한다. 여성 화자가 두 중심 화자, 보조 화자가 둘 다 여성 화자인 것이고 어떤 구절을 보고 여성임을 알 수 있는지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그래서 되겠지. 또 조선시대 가사문학이다. 또 인가 임나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임금에 대한 충. 그치. 여성 입장에서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하 입장에서 임금을 그리워하고 나를 다시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 여성과 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신하와 임금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상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작품 내부에서는 따로 원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비유적인 상징적인 얘기만을 꺼내는 것을 우리는 알레고리 수법이라 그래. 알레고리의 방법을 차용했다. 알고리즘 아니고 알레고리. 요 정도 잘 알고 있구만. 그리고 또 이제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모든 고전 작품은 현대어 해석이 확실하게
잘 돼야 될 거라는 거까지 얘기를 할게. 자, 제목의 의미. 송미인곡의 속자, 속편이다. 미인하면 아름다운 미자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 옛날에도 이 아름다울 미자가 진짜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면 외적인 아름다움이 먼저 첫 번째로 사실 떠오르잖아. 그리고 내면적인 아름다움 같은 건 약간 비유적인 의미로 머릿속에 좀 떠오르고, 옛날에는 외적인 아름다움 자체가 내적인 아름다움하고 하나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 그게 유교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미인이라는 말 자체가 대단히 아름답고, 그러면 내면까지 덕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 그래서 사랑하는 님 그리고 임금님을 의미하겠지. 다른 작품에서 뭐 미인 이런 얘기하면 임금님 얘기하는 경우 꽤 많아. 좋습니다. 자, 감녀라는 캐릭터. 뭐 이거는 사실 작품 내부에 감녀 땡땡 이렇게 돼 있다기보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여자 화자라는 의미로 갑녀라고 이름을 나중에 붙인 거야. 첫 번째 여자가 이렇게 말해. 디에가는 디어각시. 그리고 이제 다른 고전 작품들 볼 때도 이렇게 디귿 나오면 옛날에는 국외음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어로 바꾸면 지읒으로 바꾸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는 뭔가 많이들 작품 보면서 감각으로도 이미 파악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 저기 가는 저각시 내가 본 듯도 한데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버려두고. 자, 여기서 이게 결국에 동네 아는 동생이란 말이야. 동네 아는 언니를 봤어. 동생이. 저 언니 여기 있을 언니가 아닌데, 저 언니는 원래 천상에 있었는데, 이 얘기한다고. 내용 자체가 아니 여성 화자가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그 상황에서 천상세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이상한 거야. 이 언급을 한 것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천상에서 적강한, 그러니까 하늘에서 밑으로 땅 지상세계로 내려온 선녀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도 얘기를 해. 선지에서 요 얘기 꽤 자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내용 전체적으로는 사랑하는 님에 대해서 그리워, 이건 충효열 중에 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송당 정철님의 의도는 임금님에 대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 모시고 싶다라는 거니까 충에 가까운 것이고, 방금 얘기한 것들은 유교적인 사상이 되게 짙게 발려있는 작품이라는 거야. 근데 저 언니 천상계에 있던 언니잖아, 선녀잖아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도교랑도 연결이 된다. 요 얘기 나와도 맞는 선지가 돼. 천상계에 있는 흰색 옥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을, 그런 대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 뭐 하강 이미지이면서. 근데 왜 선녀, 도교의 선녀가 나오나? 그니까 요것도 이제 선녀가 왜 도교냐 이러면은 그 어떤 종교 철학 얘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문학 과목 풀 때는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딱 알아두면 좋은 게 그거야. 종교가 유교, 불교, 도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얘기 살짝 하고 가자. 써먹을 때 진짜 많을 거야. 유교는 충효 13개라고 했어. 그리고 또 불교는 당연히 지금은 도교 얘기한 거지만 시작해서 참고, 종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할 거다. 유교는 얘기했고, 유, 불, 선 요딴 얘기한다고. 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짝 언급을 해볼게.
불교는 당연히 부처님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불교일 텐데 스님 얘기 나오고 이러면 근데 사람이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혹은 죽고 나서 가는 공간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윤회사상이고 그 윤회사상 얘기 나오면 불교적이라고 해 우리 문학에서. 오케이. 그리고 도교는 신선, 선녀 그리고 옥황상제, 용왕님. 그러니까 약간 구름 타고 다닐 것 같고 약간 이 세계에 없는 존재들 언급하면 전부 다 도교인 거야. 그냥 기억해두면 써먹을 때가 많을 것이다. 신선 선녀는 또 이렇게 유불 선할 때 선자가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해 다 저문 때니까 해가 저물다 하강 이미지이면서 어둠 이미지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할 것이고 그리고 임금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언급하는 경우 많다는 거 알고 있지? 해, 별 이런 거 나오면 다 임금님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특히 조선시대 문학 작품에서는 아니 이런 이 컴컴한 때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야? 아 너로구나. 아 너 있었구나. 반갑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하면서 을려 즉 선생님 근데 응. 그 해가 다 저물었다는데 임금이 그러면 아니군요. 그게 이제 항상 그렇진 않지. 이 화자가 감녀 입장에서 이 을려 언니가 해하고 항상 행복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햇빛을 제대로 못 보는 처지네 정도의 의미인 거지. 그리고 이제 다른 작품에서는 해가 저물고 있구나 하면은 어떤 왕조의 몰락, 왕이 돌아가심 같은 걸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왕과 이별했다의 의미를 지니는 거지. 얘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하면서 감녀가 근처에서 알짱거리고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을려가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 을려가 중심하자. 중심하자. 자, 내 얼굴. 여기 오른쪽에 현대어풀이 내가 이거 잘못 넣어놨어. 이거 얼굴 아니야. 무슨 뜻이야? 현대어풀이로 얼굴이라고 하면 안 돼. 모습 전체, 몸 전체여서 나의 모습 전체야. 단어적으로 직역하면 몸 전체인데 모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얼굴. 나의 모습과 거동, 나의 행동이 님 괴함즉 괴다. 괴다 하면 뜻이 뭐야? 사랑. 그치, 사랑하다인 거야. 플라토닉한 러브.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이 진짜로 어떤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얘기였으면 괴다를 써도 되지만 얼다를 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웠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임금님과 신하 사이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괴다를 사용했다. 님 사랑해 주심즉 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지 어쩐지 왜인지는 나 잘 모르는데 나를 보시고 너로구나 여겨주셔서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 나도 님을 믿어. 군뜻 다른 뜻 군말 군소리 군뜻 군이라는 게 어떤 또 다른 이라는 얘기잖아. 남은 다른 뜻 전혀 없이 사랑하는 님을 따르기만 하고 이래야 교태야. 교태 부린다 이래도 교태 부린다 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두 개 단어는 사실 부정적인 뜻이야. 다른 생각 없이 내가 사랑하는 님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내가 교태 부리고 막 귀염 떨고 그랬는데 그거 참 귀찮으실만 했나 봐 라는 의미가 이 단어 자체에도 들어가 있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굴었던디. 어지러이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더 확고해진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구절을 님에게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다 라고 어떤 선지에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럼 맞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 원인이라기보다, 진짜 원인이라고도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님과 이별하게 된 원인이다 하면 맞는 말인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을녀의 추측이지. 자기가 버림받은 이유가 이거였을 것이다. 반겨주시는 얼굴빛이 예전과 어찌 이렇게 달라지셨는고? 왜 이렇게 달라지셨을까?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서 헤어하니, 해다 생각하다. 지금 현대국어로는 헤아리다라는 단어 발음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생각하다가 되는 거지.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럼 뭐야? 그럼 여기 반기시는 낯빛이 예전과 어찌 달라졌는고, 이건 서리법이야 아니야? 서리법인가 아닌가? 아닌 것 같아. 그치, 아니지. 뒷구절을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진짜로 궁금해해서 혼자 고민했대잖아. 서리법 아니지. 이 몸에 지은 죄, 내가 지은 죄가 왜 산같이 쌓여시니, 이렇게 어두자음군 쓰인 거는 뒤에 거 된 소리로 읽어주면은 현대국어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했었어. 하늘이라고 내가 원망할 수 있겠으며 사람이라고 허물을 내가 지적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서리법이네. 그 누구도 난 탓할 수 없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람, 뭐 주변 사람이든 사랑하는 님이든 다 포함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내가 허물을 잡을 수 없어. 하늘이라고 내가 원망할 수 있겠어? 하늘, 절대자 혹은 뭐 조물주 같은 존재, 뭔가 절대자, 나에게 운명을 가져다 준 존재 얘기하는 건데, 난 그런 존재도 원망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어.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했다고. 뒤에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풀어서 계속 생각해보니, 아, 이건 조물주의 탓이다. 그럼 뭐야, 사실 이 얘기랑 배치되는 거야. 맞지 않아. 그럼 뭐야, 이게 진짜 조물주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뭔 소리야? 계속 생각해보니까 조물주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신 탓이다. 즉 내 탓이다라는 말이야. 이 부분이 내가 태어난 게 죄라는 거고, 조물주 탓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주면 돼. 그리고 조물주 탓하는 게 아니고, 조물주가 됐든 누가 됐든 누군가를 탓하는 것 자체가 아니야. 요거 헷갈릴 것 같아서 조금 여러 번 말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넘겨버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이 문제 내기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안 붙이고 문제 출제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글란 생각 마오라든지 맨 앞구절이라든지 감녀가 얘기하는 부분은 잘 알아봐서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돼.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어. 님을 뇌시고 있어서 님의 일, 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사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물 같은 얼굴이 물처럼 투명하고 비실비실하고 쭉 따르면 휘리릭 따라지고 하는 물 같다라는 이 직유법은 되게 연약하다라는 걸 의미하지. 허약하다. 얼굴이라는 건 몸이라고 얘기했었고, 편하실 적이 몇 날이나 될까. 너무 연약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는 뜻이야. 내 도움이 필요한 분. 글씨를 너무 쓴다. 내 도움이 필요한 분. 근데 지금 내가 님의 곁을 떠나 왔으니까 님의 몸이
표나 실적이 얼마나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몇 날일 거는 설 이가 아니죠. 표나 실 때가 며칠이나 될까. 요거 서리법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허약한 체질인 님이 표나 실적이 며칠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평서문으로 억지로 바꿨을 때 말이 자연스럽게 의미가 통하면 서리법으로 봐주면 되겠지. 춘한 고열 추위와 봄의 추위와 쓰디쓴 여름의 더위는 어찌 지내고 계시며 가을의 하루와 그리고 겨울의 하늘은 누가 모시고 있는가? 여기서 뭐 계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 계절을 의미하는 시어 사용했다 볼 수 있고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야. 죽으로 드리는 아침 식사 그리고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 뇌는 밥이라는 뜻이야. 예전과 같이 세시는가. 요때 그 얘기도 수업 때 그때 얘기했었구나. 진지라는 단어의 어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 얘기하면서 진지 어원 얘기 안 했나?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 쓰고 있는 진지는 안 하셨다. 얘기 안 했나? 뭐 요 작품이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진지 잡수세요 이런 얘기 지금 쓰잖아. 근데 이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말이고 그 전까지는 또 없었어. 그리고 진지 자체가 밥을 의미하는 단어 자체가 아니야. 이런 거지. 양반이 이제 방에 있어. 그러면 뭐 다른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있어도 집에서 일하는 하인하고는 겸상을 당연히 안 한단 말이야. 양반은. 그러면 밥 해주는 하인이 밖에 이렇게 밥상을 차려놔. 만들었어. 그러면 뭐 나으리 대감 나으리 밥을 다 차려왔습니다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대감님이 뭐라고 말하냐? 진지하거라. 그래. 진지하다. 앞으로 내와라. 내 앞으로 내와라. 이 말이라서 진지하거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계속 쓰여서 진지가 밥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됐다는 거. 어쨌든 옛날에 이렇게 뇌라는 단어가 있었대. 긴밤 참은 어떻게 주무시는가? 여기는 설이 아니지. 여기들은 평서문으로 바꾸기가 어렵고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들이라서 요건 설이라고 볼 수 있고 요것도 살짝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세 문장은 설이 아닌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님다히 님에게 닿을 수 있는 님에게 다 있는 그 소식을 어떻게든 알자고 하니 오늘이 다 지나갔어. 옛날에는 해 지면은 통행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오늘이 다 해가 다 져가네. 내일이나 사람이 혹시 올까? 그러니까 높은 뭔가 벼슬을 하고 있는 지체 높은 존재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거니까 그분이 직접 오지 않고 다른 소식을 전해줄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내 마음 둘 데가 없다. 어디 가야 내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가 있단 말인고 갑자기 잡고 밀고 해서 산으로 올라갔다. 산에 갑자기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높은 데에 올라가야 먼 어떤 공간을 볼 수 있게 될 테니까 산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이러한 생각이 좌절된 거지. 희망이 좌절된 거야. 왜? 구름과 안개라는 장애물 때문에 먼 사랑하는 님이 있을 만한 그 공간이 안 보여. 그렇지? 그러면 뭐 짤막하게 다른 작품에서 이렇게 장애물을 의미하는 표현들 가지고 묶어서 뭐 내실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카니와라는 단어가 현대국어로 따지자면 커녕이라는 단어하고 커녕이라는 조사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뜻이 꽤 달라. 밥은 커녕 물도 못 먹었어 라고 하면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아니야. 둘 다 부정이잖아. 영어로 뭐라 그러지? 니더 둘 다 아니다가 니더야? 그 현대국어로는 는커녕 커녕이라는 조사가 그 뜻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둘 다라는 뜻이야. 둘 다. 그러니까 also 정도의 의미. 둘 다 긍정을 하는 그런 단어였어. 옛날에는. 구름과 안개가 있네. 이건 또 무슨 일인고 열받는다. 주변 산천이 어둡거니 일월을 내가 어찌 볼 수 있겠으며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어떻게 보냐? 임금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존재니까 사랑하는 님이랑 연결되고 해 언급되어 있으니까 임금님이랑 연결된다. 지척 가까이를 볼 수가 없는데 먼 천리를 바라볼 수가 있겠냐? 자, 사랑하는 님을 보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상황 설정 그 자체와 천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이런 언급이 사랑하는 존재와의 물리적 거리감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지. 차라리 물가에 가서 뱃길이나 봐야겠어. 옛날에 어떤 배의 통행, 항구, 포구 같은 얘기하면 그리움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된다고 했어. 옛날엔 교통이 육로로서의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배로 다니는 게 일반적이었어서 그래. 뱃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물가에도 바람과 강한 물결이 새더라.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야?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려 있구나. 그래서 빈 배를 보고 화자의 외로움이 더 심화됐으니까 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객관적 상관물.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야. 감정이입, 빈배, 감정이입 맞을까 틀릴까? 아닌 거지. 왜냐면 빈 배가 느끼는 감정이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외로운 빈 배만 걸려 있구나 했으면 감정이입이 맞았을 거야.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 요것도 뭐 하강임이지 어둠임이지 쓸쓸함, 뭐 슬픔, 서러움 같은 거랑 연결해주면 좋을 거야.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게 느껴지는구나, 더욱 멀게 느껴지는구나. 여기서도 물리적 거리감 정도 생각할 수가 있다. 여기도 응. 그거 알려주세요. 여기 위에도 어찌 된 것이 어둥정된 것인고, 요런 거 서리법이지. 서리법이 은은하게 계속 쓰여가지고 서리. 근데 이거 설이에요? 어떤 거? 된겨. 요거 네. 어지럽게 되었구나. 네. 바람과 바람이야 물거리야 어지럽게 된겨이고 되었구나. 된겨이고니까 그리고 아래도 빈 약간 영탄 이런 한탄 이런 거. 그치. 그 얘기도 그럼 지금 할게. 자, 일단 요 밑에 구절은 의문형 어미를 쓰고 있고 평서문으로 바꿨을 때 자연스러우니까 사공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빈 배만 걸려 있구나 했을 때 자연스러우니까 서리법이 맞고, 그리고 의문형 어미 맞아. 빈 배만 걸려 있구나인데 걸려있지 않다가 아니지 않아요? 좋아. 보면 요거 소소하게 이거 요 두 구절을 대꾸법이냐고 혹시 물어보면 이거 맞다고 해야 되거든. 앞에 거 사공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 갔냐 의문형의 표현이잖아. 뒤에도 똑같이 의문형의 표현 쓴 거야. 빈배만 걸려 있는가 물음표인 거야. 사공은 어디로 가고 빈배만 이렇게 걸려 있는가 서리법인 거야. 의문형 어미라서. 근데 설이는 뭔가 그 뜻이 있어야 되는
그치? 그래서 평서문으로 바꿔서 뜻을 도출하면 사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없고 빈 배만 걸려 있구나. 빈 배만 놓여 있구나 하면 맞는 말 되니까 서리법인 거야. 자, 그리고 위에 문장. 위에 문장 보자. 그래. 여기 학교 자료에도 내 자료랑 똑같이 현대어 풀이가 평서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서리법 아닌 걸로 보는 게 맞겠지. 그리고 지금 진짜 은서가 하나 얘기해 준 것처럼 서리법이 되게 많은 경우에 되게 반 이상의 경우에 영탄법하고 같이 적용이 돼. 얘도 영탄이고 얘도 영탄이고. 그러니까 서리법하고 영탄법은 같은 구절에 같은 종결 어미에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야. 영탄법은 뭐이구나처럼 감탄하고 탄식하는 그런 표현 혹은 서리적인 표현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구절이 이 화자의 특정 인물의 감정이 집약적으로 표현이 돼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영탄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영탄법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내가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정도. 근데 이것도 좀 주관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문제로 출제가 될 때는 그렇게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여기 감정이 담겨져 있고 뭐뭐이구나라는 혹은 뭐뭐인가 하는 서리적인 표현을 썼잖아 하면 맞다고 생각하면 돼. 이건 영탄법이 아니야 라고 하기가 어려워, 시험 문제에서는. 그 정도. 위에는 가자 말고 여기 네. 여기 그렇지. 천리가 되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바라볼 수 없다 인 거니까 서리인 거지. 요런 거는 되게 그렇게 문제로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그런 구절인 거거든.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고. 이건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떤 행동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서리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이런 거는. 내일이나 그리고 그러면 그 바라보야에서도 그때 바라보겠는 하면 영탄도 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천리나 되는 사랑하는 님이 있는 그 먼 곳을 바라볼 수 없어 인 거니까 슬픔이 들어가 있는 탄식이기 때문에 영탄법인 거지. 그지? 좋았어. 오케이. 요 정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산에서 방으로 돌아왔지. 여기부터 조금 쉬고 오케이. 10분 쉬고 우리 38분에 또 시작하자.